무한하게 상상하고 지식을 개발하자. 무지개를 보면 창의력이 생깁니다. 오늘의 무한상상실 목적지는 광주광역시. 발명 놀이터와 창조 놀이터에서 벌어지는 신나는 과학활동을 함께 해볼까요? 놀이터일까? 과학관일까? 과학에 대한 흥미가 저절로 샘솟는 곳. 체험과 더불어 배우는 지식의 세계로 출발합니다. 종이가 약하다는 편견은 NO! 물건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골판지. 골판지의 재미있는 탄생 스토리를 사이언스 오브 메이킹에서 확인해 보시죠. 상상한 대로 살게 하고 상상한 대로 만든다. 국민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북돋우는 대국민 아이디어 발굴 프로젝트. 발명의 씨앗이 결실을 맺기까지 체계적으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무한 상상실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국에 개방되고 있는 무한 상상실. 오늘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주민센터에서 반가운 친구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주민센터의 문을 연 무한 상상실이라 둘의 조화가 좀 어색한 듯 하기도 하지만요. 무한 상상실의 목적은 주민들이 가장 쉽고 편하게 출입할 수 있는 곳에 마련해 관심과 참여율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관이나 도서관, 주민센터, 우체국까지 우리 주변에 익숙한 공간에 마련되고 있는데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의 7곳을 비롯해 2014년에는 5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무한상상실은 각 기관마다 다양한 분야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곳 광주 무한상상실에서는 매주 2차례 창조 놀이터와 발명 놀이터라는 2가지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창조 놀이터는 인문학, 예술, 신체 활동 등을 과학과 접목해보는 시간입니다. 발명 놀이터는 원리를 적용하거나 재활용품을 활용해 자신만의 발명품을 만들어보는 시간이죠. 무한상상실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디어 개발과 발명에 한 걸음 다가간 아이들.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는 발명이란 무엇일까요? 세상에 없는 것을요, 생활에 편리하게 하려고요, 만드는 걸요. 우리 생활에 불편한 것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 우리 친구들이 발명에 대해 아주 잘 얘기해 주었는데요. 이 그림들이 바로 아이들이 생활 속에서 겪었던 불편함에서 출발한 아이디어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들 수 있는 건 선생님이 한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아까 영지 발명품, 색이 바뀌는 거. 근데 색 바뀌는 건 조금 어렵지만 밤에 막 우리 친구들이 어두울 때 다닐 때 멀리서도 친구들 사고 나지 않게, 차 사고 나지 않게 멀리서도 잘 보일 수 있게 야간 옷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의 발명 아이디어 중 한 가지를 선별해 이를 어떤 방법과 모양, 재료로 만들 것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발명 주제는 옷. 캄캄할 때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색이 바뀌는 옷부터 첨단 기능을 부여한 옷까지 자신의 원하는 옷의 형태를 마음껏 표현하면 되는데요. 부스터까지 달아버리면 완전 초고속으로 가버리겠네. 날개를 달아서 하늘을 날 수 있는 기능과 주머니를 많이 달아서 도시락과 음료수를 많이 먹을 수 있는 기능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바쁠 때 옷을 한 번에 입을 수 없기 때문에 자크 부분에 자크를 떼어내고 자석을 붙이는 방안을 생각했고, 그 다음에 형광색 옷을 세탁을 할 때 형광이 많이 빠지니까 형광이 많이 빠지지 않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다양하고 재미있는 생각들이 수업의 활기를 더해주고 있는데요. 이 중 2가지의 아이디어를 결합해 새로운 형태의 옷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친구들이 이제 우리 영지와 다영이의 발명품을 합쳐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원하는 색깔 골라서 뒤로 하나씩 가져가고요.
일명 색이 바뀌는 비옷 만들기. 먼저 비옷에 그림을 그려줄 갖가지 색의 펜과 야광 시트를 준비하고요. 어떤 곳에 어떤 그림들을 넣으면 눈에 더 잘 띌 수 있을지 모둠별로 의견을 나눕니다. 안에는 붙이고 손을 드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러니까 손에다 붙이는 것도 좋지. 등에다 붙이는 것도 나을까? 아이들은 호기심을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죠. 각자 가지고 있는 상상과 호기심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고, 여기에 부모나 교사들은 아이들의 생각에 귀를 기울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소 엉뚱한 자신의 생각을 공감해준다는 자체만으로도 아이들은 상상을 포기하지 않고 발명을 향한 도전으로 이끌게 되는데요. 직접 참여하고 실험하고 실패와 성공을 거듭하는 과정을 통해 조금씩 생각의 깊이가 달라질 것입니다. 자, 비옷의 디자인이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을 잘 조합해 예쁘게 꾸미고 있는데요. 저희는요,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운전자가 걸어가는 사람들을 잘 보이도록 잘 보이는 곳에 형광펜과 형광물질을 바르고 있습니다. 알록달록 다양한 색깔과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형광 시트로 문양을 오려 붙이는 아이들. 발명은 기존의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도 발명이지만, 기존의 것에 변화를 주어 또 다른 새로운 상품을 만들거나 기술과 기술을 더해 보다 편리하게 개량하는 것도 발명의 한 방법인데요. 혹시 누가 알까요? 오늘의 비옷이 훗날 이 아이들의 손에서 획기적인 상품으로 개발될지 말이죠. 이 비옷은 안전도 중요하지만 우리들이 입을 거기 때문에 우리들 눈높이로 여러 가지 색깔로 채취를 했어요. 드디어 특별한 비옷이 완성됐습니다. 얼핏 보기엔 비옷에 무턱대고 그림을 그린 것 같지만 불을 끄고 보면 그 진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때요?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확 들어오죠? 엄마랑 아빠랑 공원에 놀러 갔는데 전기 자동차를 보니까 신기했고, 내가 전기로 만든 지구본을 만들어가지고 버튼을 누르면 지역에서 반짝이는 거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는 고무줄이랑 모터로 만든 고무줄 닭정을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고무줄을 더 간단하고 편리하게 세게 날릴 수 있으니까 고무줄 닭정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아이들이 있다면 발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 기존에 있던 것들의 불편한 점들, 부족한 점들을 편리하게 바꿀 수 있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것들을 많이 탐색하고 또 그거를 아이디어를 좀 더 상상해보고 확충시키면서 또 한 가지만의 발명품이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발명품들을 결합시켜서 만들 수 있도록 아이들의 상상력을 많이 이끌어내주고 또 주변에 있는 것들을 많이 탐색하고 또 관찰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뾰족하게 세모가 있어요. 생활 속 과학 현상을 들여다보고 이를 발명과 접목해보는 광주광역시의 무한 상상실. 이번엔 좀 더 신나는 활동을 통해 잠재돼 있던 아이디어를 깨워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두 가지 미션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몸으로 직접 트러스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 탑쌓기를 할 거고요. 테러스 구조란 목재나 철근을 삼각형 그물 모양으로 설계해 하중을 지탱시키는 구조를 말하는데요. 아치형 다리나 에펠탑 등 튼튼함과 외관상의 멋을 위해 우리 주변 많은 곳에서 활용하는 뼈대 구조입니다.
저희 창조 놀이터 프로그램 기획 의도는 기본적으로 과학 원리만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몸놀이 그리고 인문학, 예술, 철학 등의 분야를 융복합시킨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과학적 사고를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 확장된 사고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오늘 주제는 매주 주제가 달라지는데 오늘 주제는 트러스 구조가 중심이 돼요. 그래서 트러스 구조는 삼각형을 연결시키는 그런 형태의 구조인데 온몸으로 아이들이 체험하고 또 직접 약한 재료인 마시멜로랑 스파게티 면을 사용해서 모두 다른 결과물이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스페인의 작은 해안 도시 타라고나에서 해마다 개최되는 카스텔스 축제. 한 그룹당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인원이 참가해 대규모 인간탑을 쌓는 전통 축제인데요. 건장한 남자들이 맨 아래층에서 단단히 기초를 만들고 그 위로 가벼운 사람들이 오르며 탑을 쌓아갑니다. 엉덩이와 팔, 다리, 어깨를 서로 단단히 받치고 엮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인간탑을 만드는 사람들. 탑이 완성되면 마지막에 어린아이들이 꼭대기로 올라가 손을 번쩍 든 다음 다시 안전하게 탑을 먼저 내려오면 승리하게 되는데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집중력과 균형,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회입니다. 오, 보기만 해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데요. 인간의 협동심과 구조물의 힘을 보여주는 이색 축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도 인간 탑쌓기에 도전해볼까요? 두 팀으로 나눠 승패를 가려보겠습니다. 자, 친구들끼리 동그랗게 만들어보세요. 빨리 더 높이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조의 견고함과 창의력도 잊으면 안 되겠죠? 먼저 높이와 상관없이 누가 먼저 탑을 완성하는지 스피드 대결을 해볼 텐데요. 자, 한 번에 다 같이 발명팀은 발명, 창조팀은 창조 이렇게 하고 외치는 거예요. 알겠죠? 가장 빠르고 쉬운 방법을 선택한 창조팀이 승리를 했고요. 이번엔 높이 쌓기 대결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대결은 아무래도 몸무게가 가벼운 친구가 포함된 발명팀이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순간 창조팀은 역시나 무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연 이대로 무너지고 마는 건가요? 의논이 안 되고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떨리고요. 그러면서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떨리고 그러면서 또 위에 있는 사람이 떨리면서요. 너무 무너진 것 같아요. 그거 아무래도 가벼운 애들 찾아가지고 엎드리게 하고 그거 손으로 받치는 게 더 협동심을 많이 하고 더 단단하게 하는 방법이라서 협동심이 아무래도 이쪽이 저쪽보다 더 커가지고 협동심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높이 쌓을 수 있던 것 같아요. 인간 탑쌓기로 몸을 푼 아이들. 이번엔 더욱 섬세한 구조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시멜로와 스파게티면으로 탑을 쌓아라. 강도가 약한 이 두 재료를 활용해 높고 튼튼한 탑을 쌓는 경기인데요. 설계를 먼저 해야겠죠. 건축을 할 때는 먼저 설계가 필요하겠죠. 그죠? 자, 트러스 구조를 한껏 활용을 해가지고 멋진 구조물을 디자인을 먼저 해주세요. 알겠죠? 무조건 높게 쌓는 것보다
튼튼하게 쌓기 위해 먼저 설계 도안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인간 탑쌓기로 더욱 흥미진진해진 우리 친구들이 이번 미션을 성공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안전도 중요한데 이쁘게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에는 조금씩 찌끄는 걸로 하고 이렇게 계속 쌓다 보면 그 끝이 오겠지. 끝에는 안전한 것도 있는데 끝에는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되고. 맞아. 어깨 쌓기 위해서 밑부분을 안전하게 만들고. 툭하면 쉽게 부러지는 스파게티면과 말랑말랑한 마시멜로만으로 과연 얼마나 높고 튼튼한 탑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먼저 삼각형 구조를 만들어 기본 틀을 잡아보는데요.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 위로 올라갈수록 뾰족해지는 형태로 탑을 올릴 계획입니다. 트러스 형식으로 만들고 있는데 이렇게 해야지 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트러스 구조로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탑을 쌓으며 건축물의 구조와 힘의 분산, 대칭과 균형 등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고요. 얼마나 높이 쌓는지, 얼마나 무게를 잘 견디는지 스스로 평가하면서 학습 의욕을 자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적 감각과 집중력을 키우는데도 효과적인 활동인데요. 그런데 우리 어린 친구들에겐 아직 좀 어려운 미션인가요? 탑을 쌓으라고 했더니 마시멜로우를 귀엽게 뭉쳐놨네요. 4개 스파게티 면이 길이가 서로 안 맞았고 가운데 무게중심이 서로 안 맞고 그래서 무너진 것 같습니다. 각 팀별로 완성된 마시멜로 스파게티면 탑입니다. 모양이 좀 엉성하긴 하지만 무너지지 않게 아래쪽을 견고하게 만든 것만으로도 훌륭한 결과인데요. 가정에서도 온 가족이 함께 힘을 모아 멋진 탑을 하나 지어보는 건 어떨까요? 무한상상실에서 와서 발명도 배우고 탑도 쌓으니까 학교에서 하지 못했던 것을 여기에서 하니까 무척 재밌었어요. 오늘 수업에서 인간 탑 쌓기를 했는데 제가 높이 올라가서 좀 무섭기도 했고 친구들이랑 협동심을 길러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광산구 신창동 무한상상실은 자라나는 꿈나무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계 없는 상상을 통해서 과학 체험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함으로써 어린 학생들이 오늘을 바꾸는 발명가, 내일을 깨우는 과학자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드나들며 체계적인 이론부터 전문적인 실험과 활동을 공유할 수 있는 무한 상상실. 상상력과 아이디어의 씨앗이 전 국민에게 퍼지는 그날까지 무한 상상실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쾌한 과학의 유쾌한 리포터 조하나입니다. 저는 지금 국립광주과학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개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새롭고 따끈따끈한 과학체험 전시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흥미로운 과학의 세계로 빠져보시죠. 식상한 과학체험은 가라. 오감을 자극하는 게임과 즐길거리에 익숙해진 우리 아이들의 시선에 맞춰 이젠 과학체험시설 또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흥미를 사로잡은 과학체험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리가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오는 특별한 그곳으로 지금 가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오룡동에 위치한 국립광주과학관. 메탈로 된 지붕으로 둘러싸인 건물이 마치 거대한 우주선을 연상시켰는데요.
지난 11월 15일 문을 연 국립광주과학관은 대전의 국립중앙과학관과 경기도 과천의 국립과천과학관에 이어 국내에서 세 번째로 건립된 국립과학관입니다. 신설과학관의 매력을 느끼기 위해 개관 이후로 관람객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시관은 크게 두 곳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전시관은 빛의 세계를 테마로 하며 빛의 원리와 빛의 응용 분야를 다양한 체험을 통해 이해할 수 있고요. 제2전시관의 주제는 생활 속 과학으로 스포츠와 놀이에 숨은 과학의 원리를 체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립광주과학관은 광주 호남권을 대표하는 국립과학관으로서 광주 호남 지역의 과학기술 대중화를 선도하고 지역의 과학인재 육성과 과학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과학과 예술 그리고 문화의 명소로 건립되었습니다. 과학관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여 창의력을 키워주는 과학인재 양성의 산실이며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확산시키는 과학문화 창출의 중심기관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이 과학관에 공부하러 오기보다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편안한 마음으로 와서 과학을 즐기고 휴식과 교양, 상상과 체험을 만끽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과학 체험을 시작해 볼까요? 국립광주과학관의 테마는 빛과 예술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빛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개를 들고 하염없이 천장만 바라보는 아이들. 이들의 손에는 커다란 거울이 들려 있고 머리 위에는 몇 개의 조명이 켜져 있습니다. 이 체험의 핵심 장치는 거울과 빛,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친구 지금 뭔가 굉장히 집중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거울에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저 전지판에 맞추면 프로펠러가 돌아가요. 그래서 그 돌아가는 힘으로 비행기를 돌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비행기에 부착된 태양전지. 조명의 빛을 거울로 반사시켜 태양전지에 비추면 태양전지를 통해 전력이 발생해 비행기가 구동하게 됩니다. 빛의 반사와 태양전지의 원리를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는 체험이죠. 이번엔 여학생들이 머리를 맞대고 있는 체험을 살펴볼까요? 학생들이 랜턴을 들고 어딘가를 비추고 있는데요. 바로 바람개비입니다. 바람개비란 말 그대로 바람을 맞으면 회전하는 기구인데요. 유리부스 안엔 바람이 나오는 구멍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학생들이 빛을 비추자 멈춰있던 바람개비가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빛으로 도는 바람개비, 원리가 궁금하시죠? 우리 친구 체험 되게 재밌게 잘하고 있던데 이 바람개비가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알아요? 바람개비 보면 검은색하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검은색은 빛을 흡수하고 흰색은 빛을 반사해서 그 사이의 공기 압력으로 바람개비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빛으로 돌아가는 바람개비에는 라디오미터의 원리가 숨어 있는데요. 라디오미터란 빛 에너지를 회전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로 복사계의 용도로 사용됩니다. 진공 유리 상자 안에 온모 조각을 잘라 만든 풍차 형태의 바람개비를 넣은 다음 날개의 한쪽 면은 하얗게, 반대쪽 면은 검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에 빛을 비추면 검은 면은 빛의 입자를 흡수하고 흰 면은 반사하는데요. 이에 따라 검은 면이 흰 면보다 열을 더 흡수해 상대적으로 뜨거워지게 됩니다. 이곳에선 백열등과 형광등, LED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데요. 이 위를 보면 각각의 소비 전력이 나와 있어요. 백열등은 50W, 형광등은 19W, LED는 1에서 2W 정도인데요. LED가 소비 전력이 제일 낮음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에너지 효율이 가장 좋다는 거겠죠? 여러분은 가정에서 어떤 종류의 조명을 사용하시나요? 어둠을 환하게 밝혀주는 조명은 다양한 이름만큼
서로 다른 기능과 효율을 갖고 있는데요. 백열등, 형광등, 그리고 LED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백열등은 진공의 유리구안에 아르곤가스나 질소가스를 주입하고 텅스텐으로 된 필라멘트를 넣어 만든 전구입니다. 발생 에너지 중 95%를 열로 방출하고 나머지 5%만 빛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매우 낮고 수명이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스위치를 넣으면 순간 점등되는 장점이 있죠. 형광등은 진공으로 된 유리관에 수은과 아르곤가스를 넣고 내부에 형광 도료를 칠해 수은 방전으로 인해 생긴 자외선을 가시광선으로 바꿔 빛을 내는 조명기기입니다. 백열등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40% 정도로 수명은 약 3000시간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불을 껐다 킬 때마다 약 1.5시간의 수명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LED는 발광 다이오드의 약자로 반도체 소자에 첨가한 미량의 화학 첨가물이 전류를 전도해 빛을 내는 기기입니다. 전기 에너지를 비대너지로 전환하는 효율이 높아 최고 90%까지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고요. 내부 물질에 따라 다양한 빛의 파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식물 공장이나 디스플레이 산업 등 분야에 따라 맞춤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구입 비용이 다른 조명기기에 비해 비싼 것이 단점이라고 하네요. 이번엔 꼬마 아가씨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볼까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인데 뭔가를 계속 만지려고 하는 친구들. 가까이 다가가 살펴보니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분명 눈에는 보이는데 손에는 잡히지 않는 수도꼭지. 꼬마 친구들은 이 신기한 현상의 원리를 알고 있을까요? 이게 거울이 안에 있고 빛이 반사되니까 위로 튀어나온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이외에도 빛과 센서로 나만의 음악도 만들어보고 빛을 통해 소리의 크고 작은 움직임까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빛이라는 소재가 과학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등 우리 생활 속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국립광주과학관의 제2전시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은 스포츠에 깃든 과학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겨울 스포츠를 신나게 즐기고 있는 친구들. 모니터 속 캐릭터가 똑같이 움직이며 스키장을 누비는데요. 양발을 보드에 고정시키기 때문에 두려움이 앞서는 스노우보드. 보드판과 눈의 마찰력을 높여 속도를 내는 스포츠인 만큼 아이들이 직접 도전하기엔 위험성이 따르는데요. 자세와 기술을 게임하듯 연습한다면 새로운 스포츠를 시작하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평소엔 볼을 잡은 적이 없는데 여기서 찰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실내에서 하늘을 나는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많이 재밌어요? 네, 이거 재밌. 또 하나. 아이가 잡고 있는 건 행글라이더의 컨트롤바인데요. 기류를 이용해 비행하는 행글라이딩은 바람의 양력을 받아 떠오르며 조종자의 무게중심에 따라 방향과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항공 레포츠입니다. 바람의 힘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조종하는 사람의 움직임에 달려있는데요. 아이들은 시뮬레이터를 통해 행글라이딩의 원리를 이론보다 먼저 몸으로 습득합니다. 육지와 하늘을 누볐으니 이젠 바다로 떠나볼까요? 요트 조종에 나선 친구 발견. 망망대해 한복판을 가로지르듯 진지하게 요트를 컨트롤하는데요. 지금의 기분을 들어볼까요? 그 배는 재밌었는데 다음에 또 해보고 싶고 좀 아쉬운 느낌이 들었어요. 왜 아쉬운 느낌이 들었어요? 조종하기가 좀 힘들고 무거웠고 움직이기가 힘들었었어요. 빙글빙글 한 자리에서 돌기만 하는 체험도 있었는데요. 놀이기구는 아니고 보기만 해도 어지러운 이 기구. 어떤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짐작이 가시나요? 철거 같은 거거든요. 네, 바로 빙상 위의 꽃, 피겨스케이팅입니다. 아름다운 피겨스케이팅 경기 내용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건 스핀 연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한 다리로 제자리에서 돌면서 점점 속도를 빠르게 회전하는 동작.
스핀 속엔 각 운동량 보존 법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회전하는 물체는 자신의 회전력을 보존하려는 힘, 즉 각 운동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원리에 따라 몸을 중심축으로 봤을 때 팔의 질량과 몸 밖으로 나온 팔의 폭, 그리고 회전수를 곱한 값은 항상 같아야 하는데요. 만약 팔을 안쪽으로 구부리면 줄어든 팔의 폭만큼 회전수가 증가해야 결과값이 동일해지기 때문에 회전 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회전기구에 몸을 실으며 스핀 체험을 하는 친구들. 김연아 선수처럼 멋진 스핀 동작을 하고 싶은 마음은 크지만 몸이 잘 안 따라주는 것 같죠? 친구야, 김연아 선수처럼 이거 해봤는데 어때요? 보기에는 쉬웠지만 돌아보니까 어려웠어요. 아이들을 따라서 저도 스핀에 도전해봤는데요. 어때요? 비슷한가요? 국립광주과학관에서 한바탕 놀아본 하루. 공부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말을 실감나게 느낄 수 있었는데요. 전혀 지루하지 않은 과학 놀이터. 여러분도 그 재미를 함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책으로만 보던 걸 직접 해보니까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아무래도 과학은 우리 애들이 이제 커가면서 필요하고 더 발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기초 과학을 이런 데 와서 몸소 체험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접 활동을 하고 만들어보고 설명을 제대로 들을 수 있었던 점이 애들한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한테 항상 책으로만 보여주던 것들을 직접 와서 만지고 볼 수 있으니까 아이가 생각하는 게 어떤 건지 직접 볼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과학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던 시간.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 아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기 위한 방법을 찾지 못한 분들이라면 과학관을 찾아가 보세요. 가족과 함께 공부와 놀이, 그리고 특별한 추억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추위와 열을 막고 또 무거운 무게를 견디며 물건을 보호하는 특별한 종이, 바로 골판지인데요. 종이와 종이가 결합되어 힘을 발휘하는 골판지. 과연 어떤 원리로 가능한 걸까요? 골판지 제조 공정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난 내구성으로 물건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골판지. 골판지란 판지의 한쪽 또는 두 장의 판지 사이에 파도 물결 모양의 골이 진 종이를 붙인 판지를 뜻하는데요. 골이 만들어짐에 생긴 공간이 충격을 흡수해 외부의 압력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골판지는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질까요? 우리 생활 속 당연하게만 여겼던 물건들의 재미있는 탄생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골판지의 공정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안산의 한 공장. 골판지의 첫 번째 공정은 원지 제조입니다. 원료는 미표백 펄프인데요. 미표백 펄프란 표백하지 않고 제조된 천연 펄프로 침엽수를 이용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골판지의 또 다른 원료는 폐지입니다. 사용하고 버려진 상자를 모아 재활용하는 것이죠. 폐지는 각종 이물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사용 가능한 원료로 만들기 위해 먼저 해리 공정과 정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폐지를 물에 풀고 곱게 갈아 희석시키는 과정. 원료의 농도를 맞추고 갈리지 않는 비닐이나 테이프 등 큰 이물질을 1차적으로 걸러냅니다. 1차적으로 정선된 원료는 다시 2차 정선 공정을 통해 미세한 먼지까지 걸러내는데요. 스크린 공정은 원통 모양의 바스켓을 통해 얇은 틈으로 원료를 통과시키며 작은 비닐, 스티로폼과 같은 이물질을 걸러냅니다.
스크린 공정을 거친 원료는 다시 원심 분리식으로 정선하는 클리닝 공정으로 이어집니다. 원료를 빠르게 회전시키면 원심력에 의해 무거운 이물질이 벽면으로 붙게 되고 이러한 원리를 통해 모래나 미세먼지 같은 무거운 이물질이 걸러지는데요. 이렇게 이물질을 걸러내는 정성 공정은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공정입니다. 정성 과정을 거친 원료는 초지 공정에 앞서 농축 과정을 거치는데요. 초지 공정에 알맞은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고해 공정. 고해 공정이란 종이의 지력을 높이고 표면이 거칠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료의 섬유 길이를 필요한 크기로 자르는 과정인데요. 이 단계를 거쳐야 종이 자체의 힘이 커진다고 합니다. 원질 공정의 마지막 단계는 조약 공정인데요. 원지의 강도를 높이는 지력 증강제와 원료의 섬유 성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보류제를 첨가합니다. 그렇다면 원질 공정을 마친 골판지 원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골판지 원료는 나무에서 뽑아낸 펄프를 표백하지 않은 원상태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무의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반면 일반 제재 원료는 표백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골판지의 원료보다 훨씬 흰 색깔을 띱니다. 골판지의 원료는 초지 공정을 거치며 세 겹으로 이루어진 원지가 되는데요. 그 원지가 바로 물결 모양의 골을 구성하는 데 쓰이는 골심지와 평평한 면이 가는 라이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원질 공정에서 완성된 원지가 판지 공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판지 공정에서는 골판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골을 제작한다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공정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판지 공정 그 첫 번째는 골 만들기입니다. 라이너지가 적절한 장력을 유지하며 풀리고 있는데요. 먼저 라이너지의 수분을 건조하고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섭씨 180도로 가열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골 성형 작업을 위해 두 개의 롤이 빠르게 회전하는데요. 바로 이 파도 물결 모양의 촘촘한 롤이 골판지에 골을 만드는 핵심입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회전하는 원리에 의해 종이의 골이 형성되는 것이죠. 골은 그 종류에 따라 사용 방법과 종류가 나눠집니다. 이렇게 가열된 라이너지와 골 성형 작업을 마친 골심지를 접착하여 편명 골판지가 만들어집니다. 편명 골판지는 한쪽 면에만 골 성형 작업이 된 골판지를 의미합니다. 두 개의 층으로 만들어진 편명 골판지를 동일한 위치로 보내면 다시 접착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편명 골판지의 끝부분에 접착제를 도포하는 동시에 가열을 통해 표면 라이너지를 부착하는데요. 골 형성 공정에서는 접착력과 건조를 위해 가열 단계를 계속 반복합니다. 골 성형 공정을 마친 골판지의 원단이 향하는 다음 단계는 재단 공정입니다. 골판지 원단에 괴선을 넣고 원단을 필요한 길이로 절단하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재단 공정까지 마쳐야 비로소 골판지가 완성되는데요. 그렇다면 골판지의 종류는 과연 어떻게 나뉘는 걸까요? 골판지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 종류는 어떻게 나뉘어지는 건가요? 보통 편면골판지, 양면골판지, 이중 양면골판지, 삼중 양면골판지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 골의 개수에 따라서 골이 하나가 있느냐에 따라서 뭐 2개,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골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사용하는 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편면골판지 같은 경우는 완충 역할을 많이 해주고요. 양면골판지는 의료 박스, 소택배용 박스 이런 주로 쓰고 있고요. 이중 양면골판지는 중약물 용도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농산물이나 육가공 업체 그런 업체에 납품하고 있고요. 완성된 상자는 과연 어떤 검사를 거치게 될까요? 상자는 보통 고객이 요구하는 수치에 맞춰 파열 강도와 수직 압축 강도를 테스트합니다. 파열 강도 테스트는 골판지가 외부의 압력에 얼마나 견디는지 검사하는 것이고요. 수직 압축 강도 테스트는 수직으로 압력을 가할 때 상자의 구김이나 터짐 현상이 어느 수치에 나타나는지 검사하는 것입니다. 비로소 골판지의 모든 제조 공정이 끝이 났습니다. 한 장의 종이는 쉽게 찢어지고 구겨지지만 종이와 종이의 만남으로 상상 이상의 힘을 발휘하는 골판지. 이렇게 수많은 공정과 과학기술을 통해 도구를 보호하고 지켜내는 골판지가 탄생했습니다. 최초의 골판지는 모자의 땀을 흡수하는 용도로 제작됐다고 하는데요. 판지를 파도 물결 모양으로 접어 땀을 흡수할 수 있도록 사용했다고 합니다.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골판지. 이렇게 또 하나의 골판지가 완성됐습니다. 생활 속 도구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사이언스 오브 메이킹. 다음 이 시간에도 계속됩니다.